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제표론을 공부하게 된 박연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그 파트가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무제표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가치평가와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회계만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론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아주 세세한 회계 처리라든지 아니면 분계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디테일한 계산 문제 이런 것까지는 출제되지 않고 전반적인 어떤 구조와 의미, 큰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어떤 올해 한 해 동안의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의 기말 시점에 있어서의 우리 회사의 어떤 자산 부채 상태,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그 하에서의 어떤 지식, 필요한 지식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론의 파트 1에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1이 있죠. 재무회계의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재무제표론 보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토픽이 회계의 기본 가정과 질적 특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기 전에 먼저 약간의 어떤 그 인트로덕션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한번 보실까요?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줄, 회계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첫 두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계란 특정한 경제적 거래에 대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회계를 전공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통적인 그 고정관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는 흔히 옛날 말로 하면 부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회계의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어떤 우리 회사가 기업이 거래를 발생하게 되면 그 거래를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부에 기록만 하는 것은 우리 회사 내부적인 일이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잠재적 투자자들이 또는 현재 투자자들이 그 기업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 성과가 얼마가 되나 판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올해 이만큼 잘했어요라고 외부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보고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래가 발생했다면 그 거래를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것을 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합쳐서 회계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 보고하는 것은요. 우리 회사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대상자가 우리 현재 투자자일 수도 있지만 잠재적 우리 회사 어떤 특정 기업의 투자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일지 모르니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를.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하느냐, 금융감독원의 그 금감원 사이트에다가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는 형태로 보고를 했다라고 가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보고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줄 읽으신 것 중에 정보 이용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이용자들은 누굴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수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되겠죠.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요. 3페이지에 방가로 1번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실까요? 회계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유용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쓰레기 같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잖아요.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또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쓸모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그 유용한 정보라는 게 어떤 것이냐를 유념하고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1차적 의무는 기업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정보가 과연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해서 기준서에서는 조금 몇 가지 조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여기 보실 특성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특성, 좀 이따 이제 질적 특성도 있고 보강적 특성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춘 정보가 바로 유용한 정보입니다. 라고 일종의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는 정보 이용자를 다시 돌아와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정보 이용자는요. 경영자 및 종업원 등의 기업 내부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채권자 및 감독기관 등 기업의 외부 이용자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 정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부라는 건 왜 궁금해할까요? 직원, 임직원들 그리고 CEO 뭐 이런 사람들 궁금해하겠죠? 우리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률이 5%를 초과 달성하게 되면 그 초과 달성분은 임직원에게 시원하게 인센티브로 몇 프로 쏘겠다. 이런 식의 그 이익 구조가 결정돼 있다면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자, CEO 또한 그 경영자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오너는 주주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주가 일일이 다 자기가 투자한 주식 갖고 있는 회사의 경영에 일일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수탁자. 누군가 대신 나 대신 맡아줄 대리인을 내세워서 경영을 시키죠. 그게 바로 경영자잖아요. 물론 경영자가 주주일 겸직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 내 심부름을 시킨 나 대신 경영을 잘 해줘라고 맡긴 경영자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자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성과가 그 기업의 성과와 연동돼서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식의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라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식을 관심 있는 주주 또는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런 거 관심 있는 채권자 등이 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 당국, 세금을 얼마 뜯어갈까? 그럼 그 기업이 얼마 벌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겠죠. 등등이 다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단어가 하나 있네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 괄호 안에 보시면 이하 KIFRS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회계가 포함된 시험은 전부 다 이 KIFRS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회계 원칙이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별도의 저마다의 나라에서만 통용되던 회계 원칙이 다 있었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이 발전되고 다 해외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의 투자 여부를 고려할 때 그 기업은 미국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돼 있으니까 그 판단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계 기준을 쓰고자 하는 어떤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은 당연히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쓰여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서 그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단체가 되겠죠. 거기서 IFRS 즉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작성해 놓은 그게 바로 코리아의 K자를 따서 KIFRS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회계기준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IFRS는 그 뒤에 나오지만 약자겠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약자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속해서 부르기로 하고요. 그 KIFRS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라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 문서, 이게 바로 개념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성이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큰 대전제를 몇 가지 깔고 가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거 없고요. 넘어가 보시면 4페이지로 가보실게요. 회계의 분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가로 1번의 재무회계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관리회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옆 페이지에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과세, 세금을 내기 위한 재무제표겠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셔야 될 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물론 우리의 시험 범위 대상은 재무회계입니다. 1번에서 보시는 재무회계는 어떤 외부의 공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뜻합니다. 재무회계.
반면에 관리회계는요, 우리 내부적인 목적으로만 순수하게 보려고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조금 기업이 좀 규모가 커져가지고 해외에다가 지점을 하나 내려고 해요. 또는 자회사를 하나 내려고 해요. 이랬을 때 해외에 진출하려면 예를 들어 홍콩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홍콩에서 우리가 진출하게 될 어떤 주요 타겟 고객층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시장에서 실제 진입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현안 파악, 그다음에 우리가 진출하게 되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등등등. 등등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CEO가 기획팀 팀장한테 야 이런 식의 자료 좀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으면 그 기획팀 팀장은 막 자료를 만들겠죠. 그러면 자료의 내용은 그 CEO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보고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측면 또한 CEO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취향이 있겠죠. 우리 CEO는 PPT 파일을 버전을 원해. 그러면 PPT로 만들면 되고 엑셀로 막 수식 열심히 걸어서 만드는 걸 원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워드로 만들 수도 있고 CEO의 구미에 맞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내용 또한 CEO가 원하는 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는 재무회계는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규격화된 포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룰을 앞으로 IFRS 기준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공통된 룰을 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회사들이 다 자기 편한 대로만 다 중구난방 작성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만 쑥닥쑥닥 보고 끝낼 것도 아니고 외부에 공시해야 될 포맷인데 당연히 규격화된 포맷이 필요하겠죠. 그렇게만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중간에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우리가 뒤에서 세부적으로 또 내용을 크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텐데 크게 종류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게 있죠. 과거에 IFRS 도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회계원칙 있을 때 시절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구용어이고 지금 IFRS 도입된 후 바뀐 용어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는 밸런스시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니셜로 BS라는 이니셜은 그냥 그대로 현재도 통용되고 있고요. 한국말로 쓸 재무상태표 이렇게 쓰는 거고 의미는 특정 시점, 정태적 개념입니다. 시점을 딱 찍어서 스냅샷 찍듯이 딱 이 시점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현황 이런 걸 나타내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옛날에는 그냥 포괄자 생략하고 손익계산서라는 용어로 주로 썼었죠. 그래서 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역시 이니셜로 IS라는 영문 이니셜은 아직도 통용되고 있고요. 관행적으로. 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에 우리 기업이 해낸 성과를 나타내는 어떤 동태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우리 재무제표는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아닙니다. 12월 말까지 끝나는 거는 우리가 12월 말 법인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한 회계 연도를 매년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를 우리는 한 회계 연도로 보겠습니다라고 설립 시에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회계 연도는 우리 기업에 맞게. 그랬을 때는 1월 말 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7월 말 법인, 9월 말 법인 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랬을 때 기간의 성과, 그 다음 자본 변동표는 역시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그 자본인데요. 그 자본 자체의 올해 기초 대비 기말에 비해 증감만을 별도로 나타낸 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입출금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전체 1년 동안 수행한 어떤 활동을 세 가지의 영업, 투자, 재무활동이라는 세 개의 활동으로 구분해가지고 각 활동별 캐시 인플로우 앤 아웃플로우를 비교하는 별도의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기간의 개념이겠죠. 왜냐하면 현금의
현금이 들어왔으면 돈 번 건데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만약에 생각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기본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잠깐 만들기 전에 이 전제 좀 깔고 갑시다 라고 IFRS 개념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발생 기준인데요. 보시면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치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즉 우리 회사가 물건을 고객한테 만약에 팔았어요. 도소매 기업이라서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뭐 현금을 바로 수취를 했겠죠. 그럴 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외상 거래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물건은 오늘 팔았어요. 그런데 외상값은 3개월 후에만 갚으면 돼요. 3개월 이내에만 고객이 그랬으면 우리 기업이 물건을 인도해준 그 시점을 딱 찍어보면 물건은 인도해줬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현금주의에 따르면 한 푼도 받은 게 0이니까 그러면 수익 잡을 수 없냐? 그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는요. 얘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즉 기업이 수익을 인식할 어떻게 쉽게 말하면 수익을 인식할 자격, 전제 조건만 갖췄다면 돈을 받든 안 받든 수익을 그때 잡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내가 응당해줘야 될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즉 수행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의무를 다 이행했다면 너는 수익 잡을 수 있어. 수행의무가 뭘까요? 물건을 배송해주는 거, 인도해주는 거, 고객에게. 그거 했다면 돈 한 푼도 못 받았어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매출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전체 막 100억이다 라고 잡혀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100억이라는 현금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발생주의라는 개념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아까 궁금해하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대표적으로 주주나 채권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은 우리 회사의 매출이 성과가 100억 그렇게 높은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회사는 그런 수익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현금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 위기로. 그랬을 경우에 현금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 회사인지 궁금해하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손익계산서에서는 현금 들어온 게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죠. 발생주의 개념 때문에요. 그래서 나온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알려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니까. 특히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 이자 따박따박 줄 건지 만기 때 원금 떼먹지 않을 만큼 망하지 않을 유동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4개의 재무제표가 기본 우리 재무제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석은 재무제표 자체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죠. 책에서도 우리가 각주 주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도 재무제표 본문에는요. 여러분 많이 재무제표 보신 분이 많으시겠죠. 재무제표 본문에는요. 항상 계정 과목과 화폐적인 숫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의 매출 100억 그 다음에 재고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과 숫자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매출이 용역 매출, 서비스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매출은 얼마고 뭐 이런 식의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100억이라는 숫자에 만약에 별표 해놓고 100억 써있고요. 주석 1번을 보시오. 했으면 뒤에 넘겨보면 말 그대로 주석에 보면 그 100억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구구절절 써있겠죠. 그게 바로 주석을 뜻하는 거겠죠. 얘는 서술형 정보기 때문에 그 엄격한 규격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단과 7페이지 그 이후 내용들은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용어 하나만 볼게요. 10페이지 맨 위에 아까 말씀드린 용어가 있죠. KIFRS요. 그 풀네임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을 깔고 재무제표를 만들래요. 왜냐하면 기업이 여러분 그 한 번 설립이 돼서요. 언제 얼마만큼 우리가 그 존속을 할까요? 회사가 청산해서 망해서 문 닫지 않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많이 설립이 되지만
뭐 상당수의 기업들은 중간에 문을 닫고 도산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회계 기준, 즉 IFRS의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기본 전제가 이게 있어야만 해요. 가장 단적인 예를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드려볼까요? 아직 보진 않으셨지만 뒤에 보실 내용 중에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정 과목 중에 하나죠. 흔히들 들어보신 분들은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토지나 본사, 사옥, 건물 뭐 이런 걸 뜻할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만약에 우리 회사 사옥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 구입했다고 매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건물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100억의 돈이 나가죠. 그럼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 떨까?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취득한 그 해의 올해 우리 한 해 동안의 비용이 이것만 해도 벌써 100억의 비용이 띡 잡혀버리면 막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지 않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취득 자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하냐면 그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앞으로 내가 그 건물을 몇 년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 추정을 해봐요. 몇 년 쓸 수 있을까 추정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쓸 수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다면 지금 구입할 때 들어간 자금 100억을 사용 예상 기간인 10년에 걸쳐가지고 비용을 나눠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기 위한 또 대원칙은 숨겨진 원칙이 또 뭐가 있냐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요. 즉 비용은요, 그 관련되는 수익이 기록될 때 매칭해가지고 같이 기록한다. 짝꿍이라는 거죠. 그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10년 동안 사용함으로써 나는 그로 인한 수익을 누리겠죠? 그 수익을 누리는 기간에 매칭해가지고 관련된 비용도 같이 잡아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짝꿍끼리.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려면 10년 동안 매년 10억씩 비용 잡아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적어도 그 기업이 10년 동안 망하지 않아야 그 10년 동안 비용을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한 3년째 망해버린다면 10년 동안 비용을 다 잡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회계원칙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상 가능한 기간이 몇 년인데? 라고 수치화해서 딱 뭐 7년이다, 8년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저렇게 뭉뚱그려진 말 자체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부분 최소한의 우리 현재 보고기간 말 시점 기준으로요. 최소 1년 이내로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준이 있어야 이제 뭐 그런 회계 처리를 한다. 뭐 이런 실무적인 기준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게 전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자. 그런데 어떤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에 담겨 있게 되는지 그 유용한 정보의 특성인 거죠. 그 간단하게만 보시면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정보가 유용한 정보래요. 즉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만약에 A, B, C, D 4개 하나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중에 과연 어떤 방식을 택해서 장부에 기록해야만 가장 나는 유용한 정보가 될까라는 판단 기준이 바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개를 딱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약간 토너먼트식으로 야 이건 제일 목적 적합하지도 않고 충실한 표현이 될 수가 없다. 그럼 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목적 적합성의 뜻은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여야만 한다. 그 정보가 그 정보를 주주나 채권자가 알든 모르든 아무 변화가 없어. 무차별해. 알고 나기 전과 후가 전혀 차이가 없어. 그렇다면 그 의비는 무색무취,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투자 여부를 고려할 때 또는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 정보를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유용한 정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라는 뜻은요. 서술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3가지 요건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완전하다는 얘기는요.
모든 정보가 다 100% 안전하게 적혀져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라면은 빠짐없이 기록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기말 현재 뭐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하나 샀는데 뭐 옛날 일일 연속극이나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요. 항상 끝에는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딱 끝내잖아요. 내일도 보시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건물을 샀는데 점점점 이게 얼마일까요? 그 얼마일지는 내년도 재무제표에 공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는 다 빠짐없이 다 담아라. 이런 뜻이 완전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이라는 것은 편의, 바이어스, 편의가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으면 그 거래가 비록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한 그런 거래라 하더라도 그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정보라면 불리하다고 쓱 감추고 기록 안 하고 유리한 것만 빼다 가지고 담아서 이러지 말란 얘기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뭐 오류라는 건 잘못이잖아요. 회계 처리를 예를 들어서 뭐 공을 하나 빼먹었다든지 뭐 이런 걸 뜻하겠죠.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1차적인 책임은 기업 자체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업이 1차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의 제3자가 한 번 더 IFRS 기준에 위배된 게 없는지 검증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공인회계사가 하는 작업이잖아요.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랬을 때, 그 기업 담당자든 아니면 회계사든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숫자 하나하나가 1원 한 단위까지 한 푼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완벽해야 된다. 그런 뜻의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IFRS의 회계 원칙 있죠?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 의미만 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바로 유용한 정보인데 문제는 4개의 방법 중에 좀 목적적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건 제외했더니 C와 D가 떨어져 나가고요. A와 B가 남았어요. 근데 A 방법과 B 방법이 둘 다 똑같이 무차별하게 똑같은 정도로 목적 적합하고 똑같은 정도로 충실하게 표현했대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는 도대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취할까? 그 다음 단계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말 그대로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보강적 특성은 이런 상황에서 이 4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회계 처리 거래를 기술하시오라는 뜻입니다.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투자 여부를 고려할 때, 기업의 투자 여부를 고려할 때 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투자자가 한정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그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 때 돈은 한정돼 있는데 가장 한정된 자금 금액 대비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걸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 기업에 투자했을 때, B 기업에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겠죠. 그런데 그 비교를 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다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바로 그것이고요. 그다음 검증 가능성은 내가 요리를 할 때요, 어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보고서는 그거대로 하잖아요. 정확히 측량해가지고. 그랬다면, 그 한 치 오차도 없이 따랐다면 내가 그 음식을 만들든 남이 만들든 그 맛은 거의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맛이 있다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내가 만들든 나 말고 제3자가 만들든 어차피 똑같은 동일한 IFRS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누가 만들든 그 재무제표는 결과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를 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내가 원하는 때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않으면 버스 떠난 뒤에는 너무 늦죠. 그랬을 때는 그 의미가 유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보가. 예를 들어서요. 기업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년이고요. X2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월 1일 여기는 기말이 되겠죠. 기말인 동시에 X2년도 기초가 되겠고 또 기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X1년도 재무제표는 실제적으로 언제 만드냐면 다음 년도 초에 만들겠죠.
그래서 보통 기업의 재무팀, 회계팀, 그리고 회계사들이 연초에 굉장히 바쁘죠. 전년도 재무제표를 만들고 감사하고 뭐 완성하고 그러느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 재무지표를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그렇지 않다고 설립돼서 망할 때 한 번씩 우리 기업이 전체 살아있는 주기 동안 만든 손익을 한 번만 보고하게 된다면 중간에 끊어서 보고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기업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정보 이용자가 제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하나가 만약에 이때 재무지표를 X1년도 재무지표를 만들기 전에 요 빚금친 기간에 어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심각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랬다면 그 정보는 적시성 기준에 따라서 물론 X2년도 초에 발생한 거래니까 사실은 정식 재무제표에 보고되려면 언제는 돼야 돼요? 다음 년도, X3년도 초가 돼야 이 X2년도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니까 그제서야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시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기업의 투자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 발생한 그 이벤트는 X2년 재무제표 만들어지기 전이라면요. 그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에 반영하진 않고요. 물론 본문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본문에 반영하든 아니면 뒤에 주석에다가만 살짝 언급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알려준다는 거죠. 공시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적시성의 개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은 거래하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회사라서 굉장히 막 엄청난 복합 금융 파생상품 이런 되게 막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복잡한 파생상품을 한다. 그런데 그거를 거래를 했으니까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되 이거 아무리 쉽게 기록한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투자자가 이해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정보를 아예 빼버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라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유용한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요 계속기업부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양괄호 2번의 계속기업 보이시죠? 첫 번째 줄에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계속기업으로서. 근데 다음 줄에 보시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 그때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근데 만약에 봤더니 이 기업은 또는 우리 기업은 곧 문 닫을 것 같아. 뭐 한 3, 4개월 이내에 문 닫을 것 같아. 그랬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실 이 IFRS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뭔가 별도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 다른 기준이 뭐냐면 청산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청산재무제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100억짜리 건물을 10년 동안 비용 10억씩 잡는 그런 것들은 10년 동안 망하지 않아야 가능한 건데 3, 4개월 있다 맛이 갈 것 같아. 그랬다면 그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그 기업은 청산하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청산이 될까요? 일단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현금화하죠. 다 팔아치운 다음에 돈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기업에게 투자금 내 몫을 줘라고 반환 요청하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주하고 채권자. 그런데 빚잔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주는 나중 순서고요. 채권자부터 빚잔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빚 갚을 거 다 챙겨주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성산가치예요. 다 현금화한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그래서 네 번째 줄 볼게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그렇게 곧 문 닫을 것 같다면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해야 한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는지까지도 그렇게 재무제표 그 앞에 그 감사보고서 머릿말에 공시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정보를 보는 투자자나 정보 이용자가 그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발생기준 회계입니다.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은 다 발생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중요성과 통합표시.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중요하다면 그냥 별도로 보고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그냥 합쳐서 보고하고, 이런 기준을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계. 상계라는 건 퉁친다는 거죠. 첫 두 줄을 볼게요. 원칙적으로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퉁치지 말고 구분해서 각각 표시하시래요.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퉁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퉁치면은 정확한 상황을 다 앞에 정확한 정보는 생략된 채 네팅된 결과만 알게 되면 그거는 정확한 내막을 정보 이용자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주거래은행이 이제 2개가 있었어요. 각각 계좌를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A은행에는요, 우리 회사 법인 명의의 예금이 플러스 10억이 있고요. B은행에는 만약에 이제 대출 차입금만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8억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으면 얘도 내 거 얘도 내 거니까 결국은 퉁치게 되면 빚 갚을 거 갖고 현금으로 내퉁치면 2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억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진짜 2억밖에 없는 줄 알잖아요. 대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현금으로 2억 이렇게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퉁치지 말고 각각 구분해서 A은행에는 예금, 현금 10억, 예금. 그 다음에 얘는 차입금, 대출, 차입 8억 이렇게 각각 보고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얘가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알고 정확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투자자가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6번의 보고 빈도, 얼마나 자주 재무제표를 보고하는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 정보 첫 번째 줄,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융감독원 사이트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 기업이나 찍어가지고 재무제표를 딱 보게 되면요, 반드시 올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 작년 거가 같이 옆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 손익계산서 매출이라고 한다면요, 올해가 예를 들어서 X8년이에요. 근데 올해 매출액을 봤더니 100억 이렇게 써 있더라. 그런데 그 옆주에 보면은 올해 X8년이니까 작년에 X7년이겠죠? X7년의 매출액이 90억 이렇게 같이 전기가 비교 공시가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올해는 100억인데 전기에 비해서 10억 늘었네, 10% 늘었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시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비교 정보는 다음 줄에 보시면 서술형 정보, 즉 주석의 경우에도 같이 비교 정보를 포함한대요.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 쭉 써 있는 주석의 경우도 비교 정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양괄호 8번 보시면 표시의 계속성. 회계에서는 아까 퉁치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중간에 바꾸는 것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허락을 안 해주려고 해요. 변경하는 것을. 한 번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계속 일관성 있게 적용하라. 이게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교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 간의 공통된 회계 기준을 써야 기업들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찍어가지고 그 기업의 예를 들어 과거 5년 동안의 영업이익 추세 분석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전제가 X1년부터 X5년까지의 그 특정 하나의 기업의 5년 동안의 영업이익률 추세를 분석하려고 해요. 그랬다면 각 연도별로 똑같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X1년에는 이 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X2년도는 또 기준을 바꾸고 3년도에는 또 바꾸고 그렇다면 연도별 비교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두 줄만 보시면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 매년 동일하게 써라. 하지만 만약에 바꾸는 게 오히려 더 거래의 실질을 잘 표현한다. 그랬으면 바꾸는 게 낫겠죠. 근데 그 외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해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방금 보셨었던 책에서 보셨었던 IFRS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국제회계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IFRS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만 쓰던 그 회계 기준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 회계를 시험 범위로 두고 있는 모든 시험 과목들은 전부 다 IFRS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던 그 K갭, 그 회계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고 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지나가듯 K갭이라는 말씀을 썼었죠. 이거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회계 원칙인데 코리아, 과거에 한국에서만 쓰던 회계 원칙, 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지금 우리가 보시고 있는 KIFRS랑 이제 두 개가 통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크게 없고요. 방금 지금까지 보셨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보이시죠? 다음 중 IFRS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뭘까?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는 4개의 문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었고요. 걔네 일정 시점 현재 사진 찍듯이 기말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현황 뭐 이런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말 시점 현재 얘는 이제 시점의 기준으로 작성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였어요. 포괄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 기간의 개념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본변동표였어요. 얘는 우리 기간 1년 동안에 자본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기간의 개념이었던 것이고 이 세 번째였고 그 다음 네 번째 재무제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번째는 현금 흐름표였습니다. 역시 1년 동안의 증감, 현금의 증가 감소니까 기간의 개념이고요. 포괄손익계산서가 뭐에 따라 작성이 된다고요?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현금 자체의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얘는 현금 흐름표였었죠. 얘는 발생주의 개념과 대비돼서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재무제표 패키지고 따라서 2번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요게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로 따지면 16페이지부터는 재무상태표, 즉 첫 번째 재무제표, 얘부터 이제 모양새를 하나씩 보시면서 각각의 재무제표, 특히나 가장 메인이 되는 핵심 재무제표는 두 개인데요. 그 중에 재무제표 하고요, 재무상태표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 두 개가 가장 메인이 되는 애입니다.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각각의 모양하고 이 두 개의 재무제표는 서로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 구조,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 파악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볼게요.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